안녕하세요. 꿈도 희망도 없는 쇼펜하우어가 좋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개체 안에 들어있는 살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가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에 비해 인간은 종보다 개체들에 훨씬 더 주목한다. 그래서 개체들 간의 이런 구분은 가능한 행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전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인간 존재가 식물과 동물과의 차이를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기심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이기심은 그 어느 종보다, 어느 대상보다 나를 우선시하는 쪽으로 어떤 본능적인 것들이 발달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았겠죠. 그죠? 진화를 하면서. 그래서인지 이러한 다양성 안에서, 개별적 다양성 안에서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자유로운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양한 가능한 행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전제를 하잖아요. 왜냐면 개체들의 주목을 하기 때문에 그 개체가 겪는 것들이 다양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착각이다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의 에고이즘, 이기심, 전기요법 등에서 나타나는 것은 모두 같은 힘으로 일종의 밀려서 떠밀려서 나온 추동된 힘이다. 앞에 있는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추동된 것은 개별화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개별화된 의지라고 말하는데 이건 역시나 의지의 표현이다. 인간이라는 개체는 본질적으로 분노 혹은 에고이즘으로 자극받고 추동된다. 그러니까 인간을 움직이는 거는 뭐 이성적인 판단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뭐랄까 이기심 그리고 순간적인 분노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쇼펜하우어에 따르면은 우리 각자의 성격은 어떤 구실을 대더라도 표현되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어떤 추동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내적인 어떤 그런 욕망이라던가 의지 같은 것들이 간접적으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접적으로라든지 어떤 특이한 방법을 써서라든지 결국에는 표현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개인의 갈망은 탐욕이나 허기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르시시즘은 반어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뭐 유튜브에 어그로 끄는 애들 있죠,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 보시면은 이 자식이 딱 조회수 끌려고 개 뻘짓거리 하는구나 하고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런 일종의 나르시시즘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그게 자기가 많이 아프고 병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병적 징후를 보여주는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보신 다음에 그런 영상을 보시면은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기 외에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도리어 자기 눈에 비칠 사람을 더 나아가 동반자를 찾고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다. 우리 행위는 각자의 성격에 따라 정해진다. 자, 여러 상황들이 생기면 우리의 동기는 부여되는데 자기 기질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외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기가. 근데 그 동기가 부여될 때 자기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표현될 계기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나 욕망이 어떻게 표현될지 그 계기만 표현할 기회만 기다리면 알아서 발현된다라는 거죠. 가령 우리가 화를 낸다면 누군가가 화를 나게 해서다. 즉,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분노를 터뜨릴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미 나는 내 안에 움직이고 있는,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는 분노와 이기심인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지 대기 타고 있다가 그거의 촉매제, 일종의 도화선이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을 구실로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노는 왜 생기는가? 우리는 중요한 게 나오죠. 우리는 동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이유가 있어야 되고 원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아니다. 분노는 항상 안에 있고 그것을 표출할 기회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부당한 개혁이라느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느니 중력은 늘 작용하고 있지만 몸이
불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하고 중력을 느낄 수 있고 그때 표현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 훌륭한 비유네, 그죠? 인간 존재의 전 생애를 통한 의지라는 것은 하나의 표상에 불과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에 부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발현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발현되는 게 아니라 상시 항상 그대로 그 자체로 발현되고 있고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인간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가 원하는 방향대로 의지가 인간이 전 의지를 위해 단 한 번 원하는 것을 매번 특별한 경우마다 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매번 특별한 경우마다 그 의지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좀 어떻게 보면 결정론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차원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철학이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이제 삶을 살아오면서 느껴봤을 때 이성이라는 것이 진짜 말 그대로 의지에 봉사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어떤 범주의 것을 선택할지는 나의 경향성과 이미 나의 의지, 그 본성의 합일로 인해서 이미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독자라는 인간이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왜 여러 책들 중에서 왜 철학과 문학과 예술 이러한 것들 사이에서 고민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런 걸로 고민 안 하죠. 오늘 참이슬을 마실지, 처음 철암을 마실지, 아니면은 세로라는 술을 마실지, 그런 거 고민할 거 아니에요. 스텔라를 마실지, 블랑을 마실지, 맥주로 치면은, 그죠? 또 뭐가 있어? 켈리를 마실지, 이런 걸 고민하고 앉아있겠지. 아니면은 오늘 저기 룸사롱에 갈지, 아니면은 집에서 넷플릭스 한 편 때릴지, 게임을 할지, 이런 걸 고민할 거란 말이야. 아니면 여행을 갈지, 이런 걸 고민할 텐데, 단독자의 고민 범주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더 훌륭한 예술가로서 살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철학을 공부할지, 어떻게 하면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질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왜 고민하고 의지가 표출되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의지가 표출되냐는 거예요. 단독자도 다른 쪽으로 표출될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사람을 때린다거나 사람을 연맥인다거나 보험 사기 친다거나 차량 운전하다가 옆차 들이박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의지가 발현될 수도 있잖아. 도박을 한다든지. 근데 그런 식으로 발현되지가 않죠. 그럼 뭐예요, 결론은? 내가 무엇을 결정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범주 안에서.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착각이 아닐까 하는 바로 그 부분. 이렇게 주구장창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방금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부분 이어서 가자면 동기라는 것은 외적 원인이라는 것, 무엇을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은 개별화된 각각의 의지가 표현되기 위한 계기의 다름이 아니다. 되게 중요한 문장이죠. 뭔가 동기라는 것은 내가 핑계를 댈 어떤 계기의 다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표현되기 위한 일종의 밑밥이라는 거죠. 동기들이 매번 바뀐다면 의지도 다양한 것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결국 같은 것이 표현되는 것이다. 가령 분노라는 것은 경노나 질책이나 항의 등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화가 난다라는 게 갑자기 막 불같이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질책한다거나 누구를 조롱한다거나 비아냥거린다거나 냉소적으로 말한다거나 아니면 항변한다거나 결국 단어들만 다를 수 있지 그 근본적인 그 에너지는 똑같은 에너지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마다 다른 동기들이 생기고 우리의 개인의 의지가 이러저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순전히 아래에 잠복해 있다가 밀려 나온 것이다. 그 의지의 힘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밀려 나오는 데 있어서 어떤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느끼는 명분이라는 것만 뭐예요? 이성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덧붙일 뿐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갑자기 왜 내용이 잘려나갔지? 여긴가? 순전히 아래에 잠복해 있다 밀려 나온 것이든
맹목적인 충동이든 그것은 목표도 없고 의지가 없는 게 아니지. 그것은 목표도 없고 진짜 의도도 없고 그냥 맹목적이다라는 거죠. 목표도 제한도 없는 것. 그래서 끝없는 수고. 사실상 이것이 의지의 핵심이다. 의지는 배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더 나아지거나 더 줄어드는 것도 없고 진전도 없고 후퇴도 없다. 의지는 영원을 위해 있는 듯하다. 그것이 표현되는 계기만 순간순간 변한다. 일상 속에서. 그죠?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 전에는 그렇게 반응했다면 나는 오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거야. 이제 나는 깨달았어. 나는 변했어. 나는 예전과 같이 말하거나 예전과 같이 행동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결코 향상되지 않는다. 그 상황이 바뀌었을 뿐이다. 즉 무슨 말이냐? 상황이 그와 비슷한 상황으로 다시 회귀한다면 똑같이 그러한 본질을 드러낼 거라는 뜻이에요. 가령 병적인 질투를 극복했다라고 믿는 여성이 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새로 사귄 남자와는 절대 다시는 그런 질투와 관련된 위기가 생기지 않을 거야. 다른 여자랑 같이 있고 히히덕거리는 것만 봐도 화가 치밀어서 모가지에다가 칼을 꼽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다짐한다. 하지만 이 남자가 질투를 느끼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질투를 안 하는 것이지 미래에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질투는 다시 또 튀어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참 어떻게 보면 슬프네. 그죠? 그 상황이 남자가 여자를 옆에 끼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든지 남자가 그 여자에 대해서 별로 호감을 느끼거나 어떤 감정 표시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질투를 느끼지 않는 것일 뿐 결국에는 유사한 상황이 다시 나타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또 그 질투가 유발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일단 행해지면 그렇게 정해지고 고착돼가지고 끝까지 그 처음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는 속성이 있다. 항상성이 있다는 거죠. 의지는 항상 거기에 현존하고 나타날 계기만 계속해서 눈을 부릅뜨고 기다린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자연의 힘은 충분한 조건이 이제 모여야지 이제 이게 누적돼 가지고 반응하는데 미랄들이 체베의 강가의 한 무덤에서 엄밀히 밀폐되었다가 30세기 후에 나타났던 것도 그래서다. 자연의 힘은 이제 응축되었다가 모여있다가 특정한 어떤 그 트리거가 이제 작용을 했을 때 나타난다는 건데 미랄들 가운데 12개는 마치 한 번 심겨졌다가 어떤 것도 그것을 범하지 못했다는 듯이 완벽하게 엄폐되어 있다가 완전하게 싹이 자라났다. 그 수많은 세기가 흘렀는데 생명의 힘은 나타나기 가장 좋은 조건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렸던 듯하다. 현현, 여기서는 식물인데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삶의 원칙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말이죠. 어떤 이 자연의 힘이라든가 의지라는 것은 그것이 적절한 조건과 적합한 상황이 딱 들어맞았을 때 그때 우연찮게 팍 터져 나오듯이 발현되는 것이지 그것이 나오기 위한 뭐 이런저런 원칙이니 규칙이니 룰이니 매뉴얼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지라는 거죠. 선인장도 마찬가지다. 수천 년 전에는 잎들을 만들어냈었다. 그러나 지금에서야 가시를 생산한다. 습한 환경에 놓이면 선인장은 다시 잎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럼 선인장이 왜 잎을 만들지 않고 가시가 자라도록 진화를 했을까? 건조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습한 환경에 놓이면 어떻다고? 다시 본인의 의지대로 이파리가 자라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야겠죠. 그죠? 그런 조건에 갖다 놨다고 해서 당장 가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에 놔두고 오랜 세월이 흐르고 오랜 세기가 흘렀을 때 마치 진화하듯이 그 의지가 발현됐을 때 선인장은 가시를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백합이라던가 어떤 진달래라던가 벚꽃을 봤을 때 생각을 딱 떠올리는 것 같은 그런 관념을 떠올리게 하겠죠. 이파리가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영원하다라는 것은 요컨대 지금 우리와는 다른 것이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부질없다라는 뜻이고 진보와 성장 혹은 우리의 변화에 대한 믿음 또한 허망하다는 것이 아닐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선거철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뭐 심판이니 뭐 어쩌니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누가 되든 의미 없습니다. 자,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거를 여기에 빗대어서 설명해보자 하면 그들이 뭐 이걸 이렇게 개선하겠습니까? 뭐 자중하겠습니다. 뭐 말을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쁘게 얘기하겠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온갖 가지 공약을 남발하는데 뭐예요?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다 부질없다는 거야. 지금 그 사람과 다른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노력은 다 개부질없다라는 것이고 노력할 생각도 없다는 것이고 진보 성장 혹은 변화에 대한 믿음도 허망하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분석을 하다 보면 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은 그럼 왜 도대체 우리에게 뭘 바라길래 이딴 것을 남겨준 건가? 이딴 의지는 왜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 개념치 않을 수 있을까? 하나의 역설에 주목해보자. 자식을 낳는 일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의지에 따라서 추구된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 맞죠? 우리가 어떤 여성에게 끌리고 어떤 여성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과 후손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심사숙고해서 만드는 판단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심사숙고하는 판단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전 영상에서. 그건 그냥 나의 결정에 그것이 정당하다라는 사실을 부여하기 위한 일종의 뭐 안전장치라던가 후에 붙여지는 주석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의지에 봉사하면서 마지막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작용하는 장치라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여성을 선택해서 배우자로 삼는다는 것도 심사숙고해봤자 의미가 없고 그것을 마치 아주 현명하고 최선의 판단을 통해서 결정했다라고 믿지만 어떻다? 결국에는 의지가 작용했다라는 것을 무엇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수많은 그 이혼 조정하는 그 곳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대기하는 그 미래의 미래의 돌싱들이 그 의지의 산물이라는 걸 직접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으로 증명하고 있잖아. 아, 나는 의지의 노예였습니다. 나는 내가 이성을 통해서 결혼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 의지의 노예였습니다라고 자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이혼 소송 같은 것들이. 그죠? 그래서 결국 사랑이라는 유혹의 가면을 썼을 뿐 비밀스러운 계획이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주요 근심거리는 생명체의 문제다. 유전자를 미묘하게 조합해가지고 종을 개선해가지고 더 나은 종을 만듦으로써 생명체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진보하게 하는 일. 그죠? 그래서 이것은 자연이 선하고 질서 정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과 선을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어떤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도 하나도 없는데 인간, 동물, 식물이라는 이 생명체를 자연이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인격화된 인격신을 부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선한 의도에 의해서 자연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자연은 다시 이 생명체들을 뭐 한다고요? 완력을 통해서 희생시킨다. 자연재해 같은 거 보세요. 거기에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자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법의 입장, 윤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죽어 마땅한 놈이 있고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러한 존재들을 그냥 자연재해를 통해서 희생시켜 버리잖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을 홍수라던가 태풍이라던가 산사태라던가 이런 걸로 죽여버리잖아. 자, 그러면 대량 생산하고 대량 파괴하는 이러한 것들, 신생아를 만듦과 동시에 약탈과 포식은 계속된다. 길을 걷다가도 사고를 당할 만큼 생명체들은 왜 하필 그 시간 거기에 그 장소에 하필 그 순간에 하필 무자비라고 해야 되나? 아니지. 무차별 범죄.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하는 그 범죄. 뭐라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 공간에 왜 거기를 하필 지나가고 있었는가? 그래서 왜 조선과 같은 개또라이한테 칼을 맞았는가? 자기가 키가 작은 열등감을 해소하고 싶어가지고 칼 들고 가가지고 사람 찌르는 놈이 지나가는 그 상황에 왜 그 시간에 거기에 걸어가고 있었는가? 이런 불운을 겪는다. 자, 진보를 말하지만 진보라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생물종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맞춰 살아가고 선택받지 못한 환경은 덜 정밀해도 기초적인 기능과 작용에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은 생명체를 개선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처한 해괴한 역설이다. 한쪽에서는 인간이라던가 생명체를 부추겨가지고 번식을 하게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러한 번식이 어떤 이익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자연이 무슨 대단한 목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는 어떤 이상한 부조리한 것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지. 이게 뭐야 싶은 거죠.
사실상 우리가 굴복하는 이러한 의지는 맹목적이고 목표도 없고 광적이다. 그러니 긍지를 느낄 수도 없다. 인간은 겨우 의미가 부여되고 지성이라는 것도 방향성을 잡아가는 정도에서만 겨우 정당화된다. 지성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목표로 삼았을 때 그 목표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정도에만 정당화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도 다 본능에 의해서 작동된 것이라니, 요컨대 인간의 정신적인 구조물은 커다란 모순을 만나가지고 마치 카드로 쌓아 올린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사상 누각인 것처럼 무너진다. 자연의 질서는 모순 그 자체며 비합리성 자체다. 이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인간 개체는 본능이 충족되면 마치 꽃이 피듯 온 존재가 만개하는 기분이 들 수 있다. 자연은 개체들을 번식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최상의 번식의 만족을 위해 성교하게 한다. 바야흐로 물적 실존에 들어간 것일 수 있다. 의지의 화덕은 그러니까 중심은 그 최상의 표현은 성적 충동과 그 만족에 있다. 최상의 표현은 성적인 충동과 그 만족에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자연은 일종의 상징적인 언어로 이것을 순진하게 밝히고 있는데 인간과 동물은 바로 이러한 이성적 기관, 이성적 기관이 아니라 성적 기관이지. 이거 좀 띄어쓰기를 똑바로 해놓든가. 인간은 동물과 바로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적 기관의 문을 통해서만 세계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죠. 성행위를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인간은. 정말 날 것 그대로 얘기하면. 사실상 우리는 어머니의 성기를 통해서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 자궁을 통해서 세계 안으로 들어왔죠. 이것은 매우 상징적이면서도 직접적인 방식으로 자연에 있어 생산자의 이러한 도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자궁이라던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오르가즘의 차원을 발전시켰다 해도 오르가즘 같은 경우에는 질이겠네요. 자궁이 오르가즘을 느끼지 않잖아. 질 위에 있는 클리토리스가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오르가즘의 차원을 발전시켰다고 해도 아니면 적어도 실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궁극적인 쾌락을 느꼈다고 해도 그 즉시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모순된 감정을 갖는다. 그러니까는 뭔가 성행위를 했는데 성행위를 하려고 옷을 벗었는데 갑자기 막 부끄러운 느낌이 들고 막 뉘우치는 막 그런 막 후회하는 느낌이 드는 어떤 그런 모순된 감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개체는 성에 대해 혹은 성행위에 대해 내밀한 부끄러움을 갖는다. 몽테뉴는 이미 수상록에서 미겔 드 몽테뉴죠. 수상록에서 이미 이러한 얘기에 주석을 달아놓았다. 이런 게 사랑이다. 행위를 하는 즉시 슬픔과 이상한 자책이 밀려오고 처음일 때에는 더욱 이러한 감정에 자신을 내맡기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해질 때는 매우 숭고한 것으로 표현된다.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처녀막을 잃을 때 있잖아요. 처음 이제 남자와 관계를 할 때 뭔가 이상한 자책감이 밀려옵니까? 뭔가 막 뭐랄까 내가 순수하게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성이자 나의 몸이자 소중한 신체를 뭔가 이렇게 내줘야 된다라는 그 사실. 근데 이 남자를 거부할 수는 없겠고 욕망이 이 남자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겠는데 근데 뭔가 이 남자한테 처녀성을 내준다는 거에 대해 일종의 일말의 죄책감이라든가 어떤 이상한 기분 더러운 뉘우침 같은 게 있습니까?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만약에 저는 동생이 있었으면 저는 동생한테 개 또라이 소리를 듣더라도 물어봤을 겁니다. 아마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동생도 없고 외동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한번 물어볼 생각은 있긴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파국에 치달을 수도 있겠지만 뭐 예전에 여자친구가 있을 때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런 생각조차도 안 했으니까 그때는. 아무튼 여러분들도 뭐 제가 권하는 건 아니지만 궁금하신 분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데플리니우스 사상가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만이 첫 성교를 후회한다. 생은 그렇게 예감된다. 태초에 회개가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만이 첫 성교를 후회한다라는 게 뭐예요? 이 성교를 통해서 태어나는 어떤 그 존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닥치는 삶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얼마나 무자비하고 대책 없고 일방적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어떤 그런 후회라던가 어떤 그런 괴로움 속에 살아갈지에 대해 미리 그거를
예견하는 일종의 예고편, 프리뷰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플리니우스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생은 그렇게 미리 예감된다라는 거예요. 첫 선교에 대한 후회, 존재를 세상에 들여온다라는 것. 그것은 맹목적 의지에 몇십 년 동안 봉사하고 자기 의지 없이 그렇게 이끌려서 살아갈 존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을 세상에 들여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잔인하지만 그렇게 예감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데서 영감을 받은 영화가 있는데 뭐 브리짓 바르도인가? 아니구나. 브리지트 로리앙이 만든 성교 후 슬픈 짐승이라는 아주 96년에 만든 영화랍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네요. 자, 96년이면 자연은 제 마음대로 우리에게 그 유일무이한 쾌락을 주었고 그 쾌락을 다시 독살한다. 그러면서 또 이 먹먹한 죄의식을 가지게 만들고 후회감과 어렴풋한 수치심을 지니고 살아가라고 선고를 내리는 것 같다. 우리는 이 본능마저 완전한 만족감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같다. 왜냐? 본능을 채우자마자 다시 또 다른 본능이 유발되고 또 다른 욕구가 발생하죠. 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순을 산다. 이런 반목적인 살다와 원하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왜 산다는 것은 조용히 길게 흐르는 고요한 강물이 아닐까? 왜 자연은 이토록 일관성도 없고 부조리한가? 자연은 우리에게 늘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한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비참함 그리고 노력은 우리의 성과를 통해서 과연 보상되는 것일까? 요약하면 이러한 인생놀이는 촛불놀이만큼 불꽃놀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한 챕터를 마무리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쇼펜하우어적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볼 건데,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평소에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계셨다. 이러한 생각을 평소에도 자주 하셨다면 쇼펜하우어를 거부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이러한 것을 접해가지고 충격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의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생각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